다음은 강수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 시간 4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서구 양동, 양삼동, 농성 1, 2동, 화정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광주광역시의원 강수훈입니다. 지난주 광주에서는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광주 출신의 한강 작가가 대한민국 최초로 그리고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일입니다. 노벨상 위원회는 선정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으로 한국 작가 한강에게 수여한다. 수상 소식의 기쁨에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펼쳤습니다. 155페이지에는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귀해. 헌법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고귀해. 우리에겐 정당한 권리가 있어. 이 법을 위해 죽은 사람이 있어. 가슴에 닿는 무언가가 있어서 표시를 해뒀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지켜져야 할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정선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대한민국의 아동,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모르겠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10세부터 19세까지의 사망 원인 1위는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통계청에서 2022년도에 발표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9년도에 2.1명, 20년도에 2.5명, 21년도에 2.7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증가하는 문제, 혹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그중에서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어떤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막다른 골목에 막혔을 때 대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훼손당할 때도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주변에 나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 소위 사회성 내지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을 때 이 고독감 때문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지 않는가. 그 이외에도 더 다양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동 청소년들이 외로움, 고독, 고립감 때문에 자살률이 증가할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교육감께서는 교사들의 인권, 교권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사의 교권과 청소년의 자살률은 뭐 제가 연구는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살펴본 문헌에 의하면 뭐 직접적인 원인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교권이 강화되었냐 약화되었냐 하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교권이 높아졌기 때문에
청소년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2016년부터 21년까지 5년 동안 대한민국 교사의 재직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숫자입니다. 2016년에는 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16명으로 2배가 되었습니다. 교육과 함께 다시 묻겠습니다. 교사들의 자살률이 증가하는 문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렇지 않는가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무 여건도 열악해지고 또 학교 안에서의 대인 관계도 또 과거와 다르게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개인적인 사회 생활에 있어서나 가정 생활에 있어서도 더 복잡성이 증가하고 그런데다가 본인이 성취해야 할 목표나 기대를 이루는 데에는 역부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개인마다 물론 사정은 다 다양하겠습니다만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교육감께서는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문제와 교사들의 인권이 높아지는 문제에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또 이번에 교사들의 인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학생 인권이 높아졌기 때문에 교사들의 자살률이 증가했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 논문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양자 간의 코릴레이션은 아마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혹시 학생으로부터 과도하게 교사의 자존감을 짓밟혀 버렸다면 그 경우는 또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거는 특별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일반화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실제로 교육감께서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하셨던 말씀이 평소에 갖고 계신 소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통계나 학술적인 연구 논문에 근거한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완전한 학교 문화, 건전한 학교 문화일수록 교권과 학생 인권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왔고요. 그거는 저의 평소 소신이고 실제로 광주의 학생 인권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 저도 일부 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따라서 학생 인권의 변화가 조금은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양자가 핵심 사항으로 충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도 교육감께서 갖고 계시는 기본적인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본 의원은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통계와 학술적인 연구 논문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점을 먼저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부터 4개의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입니다. 올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논문입니다. 김범주 조사관이 발간한 적극적 학생 인권의 달성과 전문적 교권 존중의 관계에서 학생 인권 조례 효용의 조절 효과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결과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적극적 학생 인권의 달성 정도가 커질수록 교권 존중의 정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학생 인권과 교권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학생 인권을 보장하면 할수록 교사들의 인권도 높아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인 것입니다. 두 번째 논문 보겠습니다. 2020년도 논문인데요.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 시행과 중학교 학교 폭력의 관계 분석. 학생 인권 조례의 시행이 해당 지역 내 중학교의 학교 폭력 심의 건수를 약 11.2%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폭력 발생 빈도가 높은 학교일수록 학생 인권 조례가 학교 폭력을 감소시키는 데에 더욱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인권 친화적 문화와 교육 방식을 강조하는 학생 인권 조례가
학생들의 문제 행동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학교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조성한다라고 하는 논문의 결과 발표입니다. 그래서 잠깐 교육과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부에서는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의 관점에서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논문은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학술적으로도 그렇게 보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자 간에는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입장이고요. 또 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신뢰하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영 논리가 굉장히 또 강하게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으나 하여간 그쪽으로 믿고 싶은 단체나 기관이나 아니면 그쪽 진영은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 연구 결과의 진영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교육과 함께 방금 질문 드렸던 내용은 사실 학생 인권이 보장되면 교권이 추락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질문은 학생 인권 조례가 처음 제정될 때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굉장히 오래된 해묵은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세 번째 논문을 보겠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던 2012년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학생 인권은 교권에 대립하는가라는 주제의 논문인데요. 학생 인권은 교권을 유린할 수 있다는 불안 요소를 지닌 대립 프레임 안에 놓임으로써 기존의 상식 속에서 그 의미가 희석되었고 결국 학생 인권 조례 당초의 취지를 좌절시키는 사회적 실천 효과를 낳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이 논문에서는 어떠한 검증 없이 단순한 불안 요소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 논문 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2011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학생 인권 담론과 주요 쟁점 분석이라는 주제인데요. 결론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교 내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들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언론의 조명을 받아 이슈 중심의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것이 학생 인권 담론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해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인권에 대한 담론 자체가 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원 집단과 더 나아가 학교 운영 체제에 대한 직접적 도전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결국 이 논문에서도 학생 인권과 교권을 권력자와 도전자로 이해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통계와 연구 등을 통해서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한다는 입장, 이것은 적절하지 않고 매우 상식적이지 않은 입장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과 교권은 결국 대립하는 관계, 이 시속 게임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교육감께서도 같은 의견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공감합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서희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학생 인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학생 인권 조례가 재정비되어야 한다라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앞에 질문하셨던 것 같은 동일 맥락이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의견이 있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프레임 그리고 진영 논리에 의해서 본인들의 주관적 경험과 해석이 낳은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학생인권 조례가 제대로 실천되어지고 교권들이 제대로 실천되어진다면 그래서 학교 안에가 이 정말로 친인권 문화가 형성되어진다면 이러한 일들은
맞지 않지 않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학생 인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학생 인권 조례가 재정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에는 동의하기는 어려우신 것이네요. 특정 집단 내지는 특정 진영 논리에서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뒷받침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발언이 있고 나서 3일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가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면서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교육감께서는 이 역시도 찬성하지 않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우리 광주의 학생 인권 조례를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다음에 성명서를 준비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장관과는 달리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학생 인권 조례 폐지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관련해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각에서 최근 발생하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학생 인권 조례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하지만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하여 교실 내에 체벌 관행이 사라지고 학교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학생이 참여하게 되었으며 학생의 두발과 복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없어지는 등 긍정적 변화가 적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은 학생 인권 조례가 추구하는 학생 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동의하시는 부분이시죠? 그렇습니다. 결국 본 의원은 윤석열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일선 교사의 죽음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걸 학생과 교사와의 갈등과 대립으로 가는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석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서 교육감께서 광주의 학생 인권 조례를 지켜달라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광주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곳은 7곳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충남에 이어서 서울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광주에도 작년 9월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가 와서요. 6개월간 주민조례 청구 서명 요청이 있었고 올해 4월에 주민조례 청구 명부를 제출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청구인 명부가 유효성 검증에서 통과를 했고 법이 정한 시간 안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은 통과했다. 그래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라고 보고 폐지한 수리를 결정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여기까지는 형식적 요건을 다룬 것이었고요. 이제 우리 광주광역시의회는 그리고 특히 교육문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의회에서 이 광주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 주민조례 발안제에 따른 이 청구와 관련해서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폐지에 찬성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게 예측하십니까? 예. 그리고 교육감께서도 그렇게 되시길 희망하십니까?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기대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서울에서는 서울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될 때 그 당시에 조희연 교육감께서 천막농성도 불사하고 이 학생인권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정선 교육감께서는 그 정도의 적극성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지금 9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 전체적인 광주의 사회적 분위기가 의원님들을 또 이렇게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생 인권 조례 폐지와 관련해서 그 청구서에 담겨 있는 실질적인 부분, 형식적 부분은 통과를 해서 의회에서 그 폐지안에 대해서 수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구 사유에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교사들의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는 학력이 저하된다. 세 번째는 성정체성 혼란을 이야기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세 가지 중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그 세 번째 관련해서는 조금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되죠? 양성평등은 맞는데 성 관련해서 특정 종교 단체가 요구하는 것도 그 창조의 논리 이 부분도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는 동성애를 반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소신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이야기 들으신 것처럼 창조의 논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 의원이 이 세 번째 성정체성 혼란 야기를 포함해서 이 지금 청구 사유의 세 가지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사의 통제 어려움과 관련해서 교육부에 근거한 자료 2023년도 자료입니다. 전국 광역 시도를 봤을 때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비교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교원 100명당 교육활동 침해 건수를 봤는데요. 조례가 있는 곳이 최근 5년간 0.5건, 조례가 없는 곳이 오히려 0.5사건으로 높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결국 첫 번째 청구 사유는 적절하지 않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학력 저하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광주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곳이 대한민국 지도로 놓고 봤을 때 서부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 대한민국 서부권의 학력이 저하됐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는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동부 지역이 서부 지역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는 증명이나 통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과문해서 그걸 모르겠습니다. 일단 성적이 저하됐다라고 한다면은 대학 입학 학력, 고사 성적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나 아니면 기초 학력 미달률이 올라갔거나 학교 중퇴율이 올라갔거나 아마 이러한 세 개 정도의 지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특정 지역이 아마 이게 올라갔는지 없는지 그 지역 자체 내의 조사는 있겠지만 동서부권으로 나눠 가지고 동부가 공부를 잘하고 서부가 공부를 못한다 이런 자료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료는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연구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성정체성 혼란 야기와 관련해서 교육감께서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셨죠. 광주 학생인권 조례 제20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 지향, 신체 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아마 성정체성 혼란 야기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 성적 지향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교육감께서 동성애를 지지하는지 지지하지 않는지와 별론으로 이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어떤 지역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보도나 결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문화적인 습성, 취향 이것을 의미하는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 정체성에 대해서 개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또 선호하는 어떤 취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이 동성연애자가 되는 것과 동성연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취향을 갖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대로 그 성적 지향이 어떤 부정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자료는 저도 접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럼 교육감께서는 이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존치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컨대 보수 단체에서는 이걸 갖다가 동성애로
동성애 자로 이렇게 아마 이 해석을 확대하는 걸로 같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성 정체성에 대한 취향 이 정도로 이 협소한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요. 대한민국에는 지금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률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모르죠. 그 뭐 동성애자도 아니고 동성애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는 뭐 살펴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예,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률이 현재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의원이 교육과 함께 질문 드렸던 것처럼 이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단어로 인해서 학생 인권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제정되어 있는 지역에 특별한 어떤 성적 지향으로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나 또 성 정체성 혼란이 야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교육과 함께서 이게 존치되어야 한다,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민주평화 인권을 지향하고 있는 광주라고 한다면 유엔과 같은 국제 인권 기구들이 이것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단어는 여전히 광주 학생 인권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과 함께서 동의하십니까? 공감입니다. 예. 그 앞서 교육과 함께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여튼 보완에 대한 필요성은 좀 느낀다. 네. 오늘 발언 때에서도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몇 번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맨 처음 할 때 기존의 학생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비교적 적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 인권을 특히 권리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권리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뭐 8장 75조에 이르는 동안에.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학생의 권리가 너무 강조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러한 평가들이 여기저기서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리와 함께 가야 되는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결국은 의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의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서로 균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광주 학생 인권 조례에는 의무 규정이 없습니까? 일부 있을 겁니다만은 권리 부분과 관련보다는 이 강조가 덜 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2011년에 저희가 이거를 만들었으니까 지금 13년, 14년째 되기 때문에 내용을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아마 의무 부분도 일부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광주 학생 인권 조례 제3조 제3항 책무가 있습니다. 학생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며 다른 학생 그리고 교직원 등 타인의 인권과 법적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광주 학생 인권 조례에는 이 책무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서는 더 필요한 의무 규정이 있습니까? 예, 조금 이거는 포괄적인 의미로 되어 있고 예컨대 미국에서는 요즘 아이들로 하여금 학교에 무기를 소지하거나 이러한 것들까지도 금지하는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학교 안전에 위해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해서 그 인권, 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이러한 규정,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보강되어야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학교 안전에 대해서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 여기에는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한 그 안전과 관련해서는 없는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더 보강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우리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권리를 제한하거나 어떤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그러한 의무를 학생들에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위법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어떤 법이 그게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구체적으로야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상위법에 어디하고 연결시켜서
그 논의해야 할 것인가는 의원님들이 더 잘 알리라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 갖고 계신 입장과는 다르게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방금 말씀 주신 그러한 사례들 열거 주셨던 부분들은 지금 교육부에서 이렇게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부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를 참고해서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학생인권조례, 광주의 학생인권조례는 특별하게 건들 내용이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생활 고시를 저희가 학교에다 공문으로 또 내려 보내고 여기에 몇 가지 또 보완점도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해서 내려 보냈는데 어차피 이러한 내용도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 또 학생 인권을 조금 더 촘촘하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생활 고시가 조례에도 일부 반영된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 조금은 알겠습니다. 교육감께서 갖고 계신 생각과 본 의원의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요. 결국 교육감께서는 오늘 본 의원과의 시정 질문 중에서 계속해서 답변 주셨던 내용이 광주의 학생인권조례는 이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책무 부분만 조금만 추가가 되면 더 좋겠다. 이게 제 입장이고요. 그 이외에는 다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네, 책무부 부분이 추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법률의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본 의원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학생인권조례는 단순한 법정 규정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의 존엄성입니다. 결국 학생들도 교복 입은 시민으로 우리가 인정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공간에서 배울 권리 그리고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지켜주자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다른 부교육감 또는 다른 국장들이 아닌 교육감을 이렇게 답변석으로 모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이유는 이 광주의 학생인권조례는 어떤 기계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자이시기도 하지만 또 시민들로부터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가 도시의 미래와 굉장히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교육감께 광주 학생인권조례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여쭤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육감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교육청 직선 4기 공약 사업 중에서 공립대안학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김진구 원장 계십니까? 네,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김진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요, 교육부 훈령에 따라서 진행되는 위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이 위 프로젝트에는 그 안에 뭐 위 센터도 있고, 뭐 위 클래스도 있고, 위 스쿨도 있습니다. 위 스쿨은 상담을 비롯한 인성, 직업교육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 겸 중장기 위탁기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학교를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또 정서적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이 원래 다니던 학교에는 적을 둔 상태에서 그러니까 원적교가 있는 거죠. 원래 다니던 학교에는 적을 둔 상태에서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졸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는데 원장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주에는 그러면 이렇게 운영되는 위스쿨이 몇 개가 있습니까? 스쿨 형태에는 4곳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자, 중학교 위스쿨 과정에는 어떤 곳이 있습니까? 용현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위스쿨 과정에는 어떤 곳이 있습니까? 돈보스코 학교가 있습니다. 두 개가 그리고 네. 푸른 꿈 창작학교도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만은 성격은 다르죠. 예, 예, 있어요. 예. 그리고 혼합되어 있는 새날학교. 새날학교가 있죠. 네, 예.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학교 위스쿨 과정인 용현학교와 고등학교 위스쿨 과정이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신 돈보스코 학교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돈보스코 학교와 용현학교는 각각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용현학교는 신창동에 있는 구연수원, 즉 저희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광주교회 시민협치진흥원과 한 건물 한 곳에 있고, 돈보스코 학교는 옛날 저기 하남 초등학교 그 자리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용현학교는 신창동에 있는 지금 진흥원 부지에 있고요. 돈보스코는 하남동에 있는 구 하남초등학교 부지에 있습니다. 돈보스코 혹시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언제 어디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돈보스코 학교는 이제 그곳이 광산고등학교 신설과 맞물려 있어 가지고 필연 쪽으로 옮기게 돼서 지금 장소는 옛 광주 과학고등학교 자리 거기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 하남초등학교 부지에 돈보스코가 있는데 그 구 하남초등학교 부지에 광산고등학교가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돈보스코를 옛날 과학고 자리로 옮기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지금 2025년 1월경에 이사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주월동에 지금 금남교실 부지에 돈보스코가 옮겨지게 되고, 그렇다면 지금 진흥원 부지에 시교육청, 서구 화정동에 있는 시교육청이 옮겨진다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시죠? 저는 시교육청에 근무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시교육청은 이전 계획 없습니까?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시교육청이 지금 신창동의 진흥원 부지로 옮겨지게 되면 지금 있는 진흥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시교육청 바로 옆에 있는 정보원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흥원 부지에 있는 용현학교는 어디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시민협치진흥원이 옮기고 용현학교도 옮겨야 되는데 이제 시교육청이 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용현학교가 어디에 머물 것인가, 처음에는 우리 진흥원하고 함께 정보원으로도 갈 생각도 해보고, 또 지원중학교 자리도 생각해보고, 또 교육감님께서도 안내해 주셨습니다마는 전남 공무원 예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적집사가 거기 빈 공간도 찾아가 봤고, 또 어떤 분들은 청풍야영장, 또 본량에 있는 학교 교육청 소속의 어떤 부지들, 많은 것들에 대해서 놓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민을 했는데 현재는 결론을 내지 못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현학교 이전 부지는 찾고 있고 앞으로도 찾을 겁니까? 그렇습니다. 못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찾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찾으실 계획입니까? 지금 교육청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9년에 이쪽으로 완전히 건설해서 이제 지어서 오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옮기는 과정은 2026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함께 용현학교의 당사자들 또 교육청 저희들 함께 지혜를 모아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언제까지 이전 부지를 찾을 계획이십니까? 찾아야 합니까? 늦어도 저 생각으로는 2025년 말까지는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마지노선인 거죠? 그 전까지는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능한 빨리 찾도록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자, 원장께서 내년 말까지 용현학교 부지를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용현학교 부지를 못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 말이 되었는데 용현학교 부지 찾지 못했다. 깊은 고민은 했지만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결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시교육청 차원에서 대안교육기관이나 많은 곳들에 대해서 재구조랄지 성격상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함께 묶어져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건 재구조화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용현학교 부지를 만약에 못 찾게 되면 용현학교는 어떻게 되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학교가 부지가 없으면 폐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현학교 폐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용현학교 부지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까? 용현학교와 같은 어떤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원장께는 이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이정선 교육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감께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미래교육 팀장 최성광 장학관입니다. 광주시 교육청 미래교육기획과의 최성광 정책기획 장학관이죠. 네. 예. 이 최성광 장학관이 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 대안교육이라는 칼럼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최근에 썼던데요. 한 달 전에 쓴 칼럼입니다. 최근에 썼다라고는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읽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칼럼입니다. 지난달 9월 12일 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 대안교육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용현학교는 교육청과 위탁 계약을 통해서 보장된 운영 기간이 아직도 한참 남았기 때문에 용현학교 폐지를 운운한 사람들의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칼럼이 있기 한 달 전에 본 의원이 8월 9일입니다. DJ의 삶과 닮은 용현학교의 희망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주제의 칼럼을 통해서 최근 용현학교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 이전을 위해 필요한 부지 확보 등을 제안했지만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묵묵부답이고 이미 내부적으로는 용현학교 폐교가 결정되었다는 이야기만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이게 본 의원이 쓴 내용입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최성광 장학관이 이야기한 용현학교 폐교를 운운한 본 의원의 저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현학교를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 아닐까 싶습니다. 자, 본 의원의 지역구에는 화정 2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교육청은 화정 2동에 있습니다. 이 시교육청이 광산구 신창동으로 옮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교육청 옮겨가면 그 신창동에 있는 교육기관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시민을 대리해서
의원으로서 이와 같은 칼럼을 썼는데 교육청의 장학관이 그 의원의 저의를 궁금해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기관을 대표한 칼럼도 아니고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답변을 이렇게 저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광주교육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의회에 의원님을 의식하고 만약에 이런 표현을 썼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의에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최성광 장학관은 뭐 저를 대표해서 쓴 글도 아니고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의 그러한 관계의 문제이지 만약에 이게 교육청의 전체의 의견이라면 그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공직자라고 한다면 본 의원이 이와 같은 칼럼을 쓰면 연락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관련해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소통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 없이 바로 한 달 뒤에 저희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하는 이 시교육청 장학관의 태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과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뭐 제가 어떻게 언급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객관적인 기준에서 봐보면 예의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둘 간에 서로 소통해서 그 저희를 알아볼 수도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십니까? 개인 간의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의원님의 그러한 그 용연학교를 유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지에는 그 뜻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교육감님, 이걸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요. 여기에 서 있는 의원은 시민을 대리해서 의정 활동을 하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칼럼도 쓰는 사람입니다. 이 최성광 장학관은 최성광 개인이라고 칼럼을 낸 게 아니고요. 시교육청 장학관 교육학 박사라고 해서 칼럼을 낸 사람입니다. 저도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로 그냥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광주교육대학에 있을 때 칼럼을 썼는데요. 이거는 개인의 생각이지 광주교대를 대변하는 칼럼을 쓴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최성광 장학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소속을 그렇게 썼겠지 이게 교육청의 전체 뜻이다라고 하거나 의견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특정 교직단체가 최성광 장학관이 이 글을 쓸 때는 교직단체가 이 다른 도로 이전 운운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러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와 있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원님만을 지칭해서 이 폐지 운운하는 이런 것은 아니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오전에 교육감께서 본인께서는 물욕도 없고 권력욕도 없고 오로지 광주 교육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인사권 남용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도 있었는데요. 교육감께서 해명하신 부분에 일부 동의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사람을 배치해야 합니다. 의회 의원의 칼럼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궁금하다라고 하는 장학관이 그 정책팀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직접 당사자에게 의원님 찾아가서 해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학관이요 교육감의 핵심 실세다, 오른팔이다, 그림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금시초문인데요. 제 제자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을 해보니까요 최성광 장학관이 박사를 받을 때 교육감께서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전남대학에서. 굉장히 가까운 관계시죠. 그렇습니다.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관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에서는 어떤 사람의 역량과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 인성, 가치관 이런 건 역시 인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감께서 판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자, 그러면 앞서 본 의원이 시민협치진흥원의 김진구 원장께 질문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흥원 내에 있는 용연학교 부지 언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저희가 반드시 찾아서 용현학교가 없어지지 않고 공립대안학교로서 역할을 지금처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전 부지를 못 찾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현학교는.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가상해서 답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반드시 찾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용현학교를 계속해서 존치하기 위한 확실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에게 그러면 한 가지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용현학교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자주 갑니다. 자주 갑니까? 예, 최근에 연수원에 가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연수원을 가는 것과 달리 그 안에도 용현학교를 직접 들어가 방문해 보신 적 네, 있습니까? 방문했습니다. 안에도 들어갔습니다. 가서 누구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뭐 학교 건물 외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거나 누구를 만난 적이 그런 있습니까?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 없습니까? 네네. 그러면 본 의원이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교육감께 요청드립니다. 반드시 용현학교에 가셔서 학생들과 학부모 또 그 원조교회 담당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교육감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약속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승복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시교육청에 언제 오셨습니까? 9월 19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오늘 광주시의회 답변석에 처음 서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그 최승복 부교육감께서는 조희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굉장히 복심이었다. 그리고 합을 맞춰서 일을 그리고 성과를 많이 내셨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기획조정실장도 역임하셨다. 이렇게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기사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사는 그렇게 났는데 사실은 아닙니까? 제가 한 번도 조 교육감이 측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조희현 서울시 교육감과 합을 맞춰서 열심히 일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으로서 교육감님 추진한 여러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조정하는 일을 성실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도 앞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한 광주 학생 인권 조례의 유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적극 동의합니다. 예, 그 진행 중에 교육감과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성적 지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조례안이 다양한 의견들을 원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교육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성적 지향과 관련해서요. 성적 지향과 관련해서 교육감께서는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동의하냐 이런 질문. 예, 저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예. 그러면 광주 학생 인권 조례와 관련해서는 부교육감께서도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로 주제에서 본인 의원이 말씀드렸던 용현학교와 관련해서 최성광 장학관의 그러한 칼럼 기고문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그 전후 맥락을 오늘 처음 들어서 맥락을 전혀 모르는 상태라서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제외하고요. 예. 시민을 대리해서 일을 하고 있는 의원이 쓴 칼럼에 대해서 그 칼럼에 대해서 어떤 저의를 이야기하는 그것도 공개적이고 본인의 타이틀을 달아서 이야기하는 그 장학관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최 장학관이 의도한 게 의원님이라고 한다면 광주시 교육청의 공직자의 직위에서 할 수 있는 말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가정이 아니고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2달 전에 쓴 칼럼에 한 달 전에 최 장학관께서 그렇게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저희를 의심했습니다. 이거는 가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교육감께서도 시교육청으로 돌아가셔서 최 장학관의 이번 태도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질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부교육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용현학교가 광주에서 가장 큰 중학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중한 학교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현학교 학생들과 고 김대중 대통령의 삶이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용현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한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곳에 와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공부해 90%가 넘는 진학률을 자랑할 정도로 선생님들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평생 동반자이셨던 이호 여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올해 7월에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고등학교 학업 중단자는 1,000명이 넘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학업 중단 학생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교육부 훈령에 근거해서 위스쿨을 운영하는 것이고, 그래서 용현학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용현학교는 지난 2008년 학업 중단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 교육에 관심이 많은 100여 명의 고마운 분들이 자비를 모아서 그 뜻을 모아서 설립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아직까지는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내년 12월까지는 반드시 대체 부지를 찾겠다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시교육청이 용현학교 부지를 일부러 찾지 않는 것은 아닌지 그 저희를 의심했습니다. 용현학교의 대체 부지를 하루빨리 확보하는 일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의 대안교육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수훈 의원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